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잘한 건 챗GPT와 같은 기술력을 미리 내다보고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에 챗GPT의 이 GP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더 나은 성능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성장하리라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은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챗GPT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없어요. 글이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AI 시대가 확장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잘한 건 챗GPT와 같은 기술력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선제적 투자를 하고,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를 포함해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에 챗GPT의 이 GP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더 나은 품질의, 더 나은 성능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기반 하에 챗GPT와 같은 LLM을 집어넣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성장하리라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죠. 아이폰, 아이패드 이후에 정말 세상을 바꿀 또 다른 새로운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나올 것이고, 또 애플도 시리라고 불리는 AI 어시스턴트가 있죠. 거기에 당연히 LLM 기술을 접목을 할 것이고, 그러면 과연 애플이 본인들의 디바이스와 본인들의 인터넷 서비스 또 프로덕트에 어떻게 또 LLM을 접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 애플의 독주는 또 계속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애플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 성격상 그런 식으로 특정 외부의 인터넷 서비스를 내밀하게 연결하진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앱 하나에 챗GPT와 같은 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 연동이 되겠죠. 오히려 애플이 자체적으로 시리에 조금 더 챗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들을 서로 경쟁 측면에서 분석할 때는 그 기업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 비전이 좀 달라요. 애플은 제조 중심으로 본인들의 디바이스에 사용자들이 훨씬 더 편리한 인터넷 사용자 경험을 갖출 수 있는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디바이스를 만들죠. 뭐 태블릿도 만들고 서피스와 같은 노트북도 만들긴 하는데 디바이스 중심인 회사라기보다는 이름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 그리고 MS 오피스, 팀즈와 같은 여러 가지 업무 협업 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엄밀히 말하면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100% 겹치진 않죠. 구글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일부 사업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더 나아가서는 구글, 이런 회사들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어쨌든 쇼핑몰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에 비하면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죠. 그런데 챗GPT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LLM이나 AI 기반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애저이에 들어가는 챗GPT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존도 고민이 이제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독자적인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LLM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이미지 저작 툴을 가지고 있는 AI 기업, 그리고 또 엔스로피라고 불리는 클로드라고 불리는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LLM을 가지고 와서 아마존의 AWS 위에서 애저가 챗GPT처럼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LLM들을 취사 선택해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좀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야말로 1세대 AI 어시스턴트를 가지고 있죠. 알렉사. 근데 그 알렉사를 아마존의 LLM을 기반으로 훨씬 더 품질과 성능을 좋게끔 만드는 그런 AI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메타는 좀 다릅니다. 메타는 두 가지의 LLM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람마라고 불리는 LLM이 있고, 이건 챗GPT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오픈소스로 풀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무상으로 메타의 람마를 가지고 독자적인 형태의 다양한 LLM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스몰 LLM이라고 부릅니다. 버티컬 LLM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LLM을 제공하면서 본인들만의 AI 생태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셈이라고 불리는 LLM을 가지고 있어요. 셈이라고 하는 LLM은 Segment Anything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분할해서 인식합니다. 근데 이 LLM은 제 생각에는 메타가 가지고 있는 퀘스트라고 불리는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메타버스 디바이스입니다. 아마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연동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AI가 인식을 해서 우리에게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글은 앞서 설명드렸던 제미나이, 그리고 또 바드라고 불리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술들을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독스, 구글의 지메일, 구글 캘린더, 이런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서비스에 접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기들의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는 노력도 하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기반으로 또 AWS 기반으로 LLM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클라우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구글도 그렇게 람다라고 불리는 또 버드라고 불리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제미나이라고 불리는 이런 LLM들을 기업 대상으로 본인들의 클라우드 위에 얹혀가지고 제공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챗GPT가 가장 유명하고 잘 되고 있는 1번, 작은 스타트업으로 덩치가 작고 빠르잖아요. 민첩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LLM을 눈치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챗GPT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세상에 내놨죠. 2번,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챗GPT를 서비스하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죠. 그들이 수억 명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죠. 그럼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3번, 도전의식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민첩하고 그리고 또 기민하게 움직이다 보니 아니 1년 동안 샘 알트만이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많이 런칭을 했어요. 사실 그런 모습은 10년 전, 20년 전에 네이버나 카카오 또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보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덩치가 커지면 공룡 기업이 되어서 민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대로 살리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윤리적 문제죠. 우리 지구촌에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SK가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ESG 영역 바람이 불고 있죠. 왜? 기업이 이윤만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또한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가치를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이 하고 있는 이 AI 기술이야말로 사회에 어떤 유해를 끼칠지 잘 모르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이 AI 사업을 더 고도화하는 과정에는 이 AI가 인류에 우리 사회에 정말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는 잘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 AI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의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죠. 챗GPT가 보여주듯이 이 AI 서비스는 그냥 카카오톡처럼 페이스북처럼 인스타그램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서비스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의 인터넷에 버금갈 정도로 주변에 여파를 줄 수 있는 산업의 확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챗GPT와 같은 LLM, 즉 AI 기술을 만드는 기업은 이 AI를 통해서 다른 산업, 제조업 혹은 우리의 일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하는 문화 혹은 유통업, 마케팅업, 교통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각종 솔루션 이 모든 것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코어테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술을 어떻게 다른 기업과 나누고 어떻게 다른 기업과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의 한 25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컴퓨터가 나오고 웹브라우저가 나오고 홈페이지가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스토어가 나오고 수많은 킬러 앱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드웨어가 나오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챗GPT는 좀 반대가 됐어요. 챗GPT가 먼저 나오고 어디서? 웹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그리고 그 챗GPT가 두 개의 디바이스에서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MR 디바이스로 들어오고 그리고 휴메인이라고 샘 알트만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휴메인이라고 불리는 AI 핀 웨어러블 디바이스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로봇 청소기에 들어갈 수 있죠.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죠. 에어컨에 들어갈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AI 핀이나 새로 나올 MR 디바이스처럼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뉴 디바이스에 탑재될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서비스가 먼저 나오고 그걸 탑재하는 하드웨어가 막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25년간의 인터넷 서비스 생태계의 변화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 LLM과 또 AI 서비스가 새로운 디바이스 혁신도 추진할 거로 봅니다. 정해져 있지 않죠, 사실은.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아이폰이 나왔어요. 2007년도에 나왔죠. 2008년도 10월 달에 앱스토어가 나왔거든요. 자, 그때로 되돌아가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과연 아이폰이 나왔을 당시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1위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 이제 벌어졌잖아요. 어디가 됐죠? 애플인가요? 아니면 카카오톡인가요? 아니면 페이스북인가요? 인스타그램인가요? 틱톡인가요? 어디죠? 각 영역에서 다양하죠. 교통시장을 혁신한 카카오티가 있을 수도 있고 금융시장을 혁신한 토스가 있을 수도 있고 커머스 시장을 혁신한 쿠팡이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물론 전 세계 시총으로만 따지면 애플이죠. 애플이 어쨌든 미국 나스닥 시장의 시총 1위니까.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그것만 따지면 스마트폰 제조사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스마트폰만 만들어서 된 건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또 애플만 해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른 디바이스도 있고 또 다른 컨텐츠도 있고 그러다 보니 모바일 생태계에서 1위 했던 기업은 어딘가요? 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다양하다고요. 자, 그것처럼 돌아와서 자, 그럼 AI 시대에 미래를 지배할 기업은 어딘가요? 그 AI를 각각의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객 가치를 만들고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그 기업들이 모두 각각의 1위가 될 수 있죠.
무슨 실리콘밸리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인재들이죠. 사실 25년 전, 아니 30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시작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재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IT 기업들을 혁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잉태시켰잖아요. 그들의 저력이죠. 결국 사람이 만든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 그리고 그들만의 생태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머니, 즉 돈, 투자 자금, 그리고 기존의 선배 창업자들이 성공시켰던 경험들과 그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자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신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또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는 것 같아요. IT 생태계. 그게 전 세계 IT의 가장 중요한 신기술을 혁신하고 이끌어가는, 리딩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IT 기술 기반으로 성장하는 건 중국 정부의 힘이죠. 중국 정부 공산당이 우리가 전 세계의 IT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그쪽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업을 찍어서, 그리고 모든 규제를 없애주고 글로벌 패권의 강국이 되고자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중국 정부가 나서서 너무 많이 없애서 문제죠. 오히려 개인의 정보 보안 침해와 빅브라더의 이슈와 프라이버시 이슈까지 제쳐두고 하니까 그거는 미국도 못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나서 할 수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중국은, 중국 당국이 그걸 모든 걸 버리고 할 수 있게끔 올인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 자칫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윤리적 의식을 도외시함으로써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AI 사업이든 IT 기술 사업이든 아니면 모든 사업은 결국 사회를 이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전개하는 과정에는 당장의 성과는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수 있죠. LLM의 성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거든요. 하나, 인프라, GPU. 돈으로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술력. LLM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이거는 이제 돈으로는 안 되고 인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데이터예요. 근데 중국 정부는 돈은 있죠.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세 번째, 데이터는 미국보다 많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돈과 자본과 인재 기반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천천히 모아가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자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죠.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죠. 센스타임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페이스 레코그니션,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는 전 세계 1위예요. 중국 정부가 사람 얼굴을 기반으로 이거저거 다 하게끔 해줬거든요. 그것처럼 숨겨진 기업들이 많죠. 전 세계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LLM 기술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은 미국과 중국 다음에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물론 이제 작은 LLM이야, SLLM이라고 불리는 버티컬 LLM이야 오픈소스 기반으로 여기저기서 만들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파운데이션 모델, 초거대 AI, 이런 거대한 LLM은 아무나 못 만드는데 한국도 그 안에 속하죠. LLM은 클수록 좋긴 하죠. 왜냐면 그래야지 범용적으로 이거저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진을 읽고 영상을 해독할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소리를 구분하고 글자의 언어를 해석하고, 언어도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그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하고 우리의 말, 인간이 내린 프롬프트를 해석을 해서 그에 맞는 정보를 지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걸 재정리해서 우리에게 딱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 이거 LLM이 하는 거거든요. SLLM은 그거보다 좁은 일을 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세 군데예요. 중국, 러시아, 한국. 전 세계 다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의 네이버, 한국의 다음 검색 서비스가 어쨌든 한국 시장을 수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시장을 지키고 수성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죠. 챗GPT와 같은 AI 기술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챗GPT를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딱 이거예요. 기술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챗GPT가, 그 기술이 우리의 어떤 걸 바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지난 역사 이래로 한 30년간 우리가 기계, 하드웨어,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은 화면을 보고 눌러서 딸깍 클릭해서 타이핑해서 조작했죠. 그 과정에는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인스타그램 사용법 알아야 된다고요. 트위터, 팔로우가 뭔지, 좋아요가 뭔지, 댓글이 뭔지 다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쓸 수 있거든요. 기계의 작동 방법을 인식을 하고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챗GPT의 가장 큰 특징, 즉 LLM으로 만들어진 생성형 AI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듯이,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글이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돼요. 영어든, 풀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그냥 기계 앞에서, 서비스 앞에서
그냥 타이핑하고 그냥 말로 하면 제가 알아듣는다고요. 그게 큰 특징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자 경험의 변화죠. 무슨 경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챗GPT와 같은 이 LLM 기반의 생성형 AI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TV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로봇 청소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슬랙에 들어갈 수 있고 에버노트에 들어갈 수 있고 노션에 들어갈 수 있고 윈도우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AI 시대가 확장될 겁니다. 오픈 AI가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 칩셋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LLM을 만드는 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GPU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구글도 TPU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자적인 NPU라고 불리는 별도의 AI 칩셋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칩셋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경쟁이 붙죠. 어떤 경쟁? 더 싸고 저전력이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겠죠. 기존의 알파고도 AI였잖아요. 그 알파고 AI는 초거대는 아니에요. 왜? 바둑만 잘 뒀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AI는 오로지 운전만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1세대 모델이고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이 이제는 더욱더 커져서 많은 산업과 우리 일상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으로 확장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 고민들을 앞으로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내부에 있는 검색부터 시작해서 쇼핑 이런 서비스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LLM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이퍼클로버 X를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LLM을 오픈을 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네이버가 한국 시장을 제대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은 독자적으로 LLM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엔스로픽에 투자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한 걸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LLM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와서 SK 내부에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또 A-라고 불리는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앱인데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인터넷 사용자 경험을 바꾸고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회사 내부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작은 LLM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이긴 한데 그게 랭킹보드라고 하는데 어느 랭킹보드에서 2위를 한 거냐 두 번째 그 랭킹보드는 매년 하거든요.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언제점 시점이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2위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2위 되느냐 1위 되느냐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한국의 AI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건 확실하죠.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이 LLM이나 AI 서비스 용어를 제대로 구분해서 인식해야 돼요. 자, LLM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LLM은 저 밑에 백엔드 쪽에서 AI 모델을 뜻합니다. 챗GPT는 이 LLM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를 뜻하는 거죠. 코카콜라가 바로 챗GPT 서비스고 코카콜라를 만드는 데 쓰는 수많은 원재료들이 있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LLM인 거죠. 구분해야 되는데 자 네이버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Q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챗GPT 같은 거예요. 그게 있고 여기를 만드는 데 쓰는 LLM이 바로 하이퍼클로버 X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SK텔레콤은 여러 종류의 LLM들을 복합적으로 쓰고 있고 이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요. MOE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LLM을 섞어서 쓰고 있고 그러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코카콜라는 뭐냐? 챗GPT는 뭐냐? 그게 바로 A-라고 하는 서비스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하나인데 초거대자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왜? 크다는 거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뭐가? LLM으로. 기존의 알파고도 AI였잖아요. 그 알파고 AI는 초거대는 아니에요. 왜? 바둑만 잘 뒀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AI는 오로지 운전만 잘하는 거잖아요. 초거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세대 모델이고 초거대 AI는 LLM, 라지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가 뭐예요? 거대잖아요. 그러니까 초거대 AI는 바로 LLM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서비스. 그걸 초거대 AI 시장이라고 하죠.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총칭해서 생성형 AI라고 부르죠. 그런 생성형 AI 대표 주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챗GPT. 그림을 그려주는 건 달리.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미드저니.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건 런웨이, 문장을 만들어주는 건 리튼 서비스.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LLM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도 있고 혹은 신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초거대 AI 시장에 진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생성형 AI 서비스 혹은 기존 서비스에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LLM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LLM이 되게 중요한 코어 테크, 핵심 기술이죠.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지배력이 없었던 게 검색인데 그것도 옛말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불과 한 10년 훌쩍 전만 해도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한 80%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50%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30%로 올랐고, 그래서 야금야금 구글이 올라왔죠.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 삼성전자의 갤럭시에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그 안드로이드에는 당연히 구글 검색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글 검색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고, 또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 세계적인 서비스가 있죠. 한국 시장도 먹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글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이버가 1위고 2위가 구글입니다. 다음은 거의 영향력이 없이 떨어졌고요. 오랜 기간 한국 시장에서 구글보다 먼저 시장 개척을 했던 게 가장 크죠. 두 번째는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검색 최적화를 오래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잘해왔죠. 세 번째로는 구글은 가지고 있지 않은 네이버만의 컨텐츠 서비스가 많거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쇼핑 정보, 이런 건 구글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네이버 안에 컨텐츠가 엄청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 컨텐츠를 검색을 잘하는 건 구글보다 네이버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이버의 서비스니까. 자, 그런 이유로 네이버가 한국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을 수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언어는 그다지 영향력이 끼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미 벌써 구글만 해도 LLM 이전부터 AI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많은 다국어들을 쉽게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하거든요. 구글 유튜브에 가게 되면 영문이나 뭐 불어 같은 것도 아주 그냥 손쉽게 자막 처리가 다 자동으로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은 사라진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시장만의 고유한 콘텐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아니면 또 한국의 문화적 특징, 그리고 또 사투리,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검색 시장을 수성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있죠. 한국 기업들이 LLM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초거대 AI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로 확장해야지 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한국의 LLM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근데 그 LLM을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나누려고 하는 기업, 그게 아까 했던 네이버라고요. 하이퍼클로버 X. 또 SK텔레콤은 ADAS라고 불리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외부의 한국 서비스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해외로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SKT는 통신사고 전 세계 통신사들과 얼라이먼트가 돼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죠. 이렇게 나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서비스로 나가는 거죠. 오픈AI가 만드는 새로운 GPT 스토어에 GPT-S를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죠. 마치 스마트폰에 앱스토어가 열렸을 때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프랑스,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에 앱으로 게임 만들고 라인 서비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출했잖아요. 그것처럼 LLM을 꼭 한국 게 아니라 해외 걸 쓸 때 해외의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공급 확대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LLM 개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한국에 잘 만들어진 LLM이나 아까 SKT의 ADAS과 같은 AI 에이전트와 함께 동반 성장하거나 그러면 해외로 나가거나, 두 번째 이미 해외에 있는 그런 GPT-S와 같은 그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잘 만들고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PR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번역, 통역은 직격탄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담 쪽도 아마 앞으로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교사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다 대화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잖아요. 아마 운세 상담, 그리고 또 사주풀이,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는 줄일 것 같아요. 모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되 이게 아예 사라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LLM 기술을 기반으로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가 잘 이해해서, 교사가 혹은 상담사가 잘 이해해서 이걸 잘 써먹어서 내가 예전에는 10명 상담을 90에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100명을 아니 1000명을 120에 만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수는 줄어들죠. 거기에 종사하는 실제 사람의 수는. 근데 그 사람의 수는 꼭 제가 언급했던 거 이외에도 직장인의 수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챗GPT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가 나를 도와주면 예전에 나를 도와주던 많은 주니어, 우리 구성원들이 사라질 수는 있거든요. 즉, 한 명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거죠. AI 덕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특정 일자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모수는 감소될 수 있어요. 의사라던가 직업들이 더 위험하다는데. 그런 복잡한 기술을 다루는 그 분들이,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덜 복잡하게 일하겠죠. 오히려 더 수월하게 일하고 더 편하게 일하고 그걸 도와주겠죠. 하지만 이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 복잡한 일을 하는 그 고소득자 중에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로봇이 수술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로봇이 수술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은 누가 할 건데요? 그걸 로봇이 다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의사는 필수적이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를 도와주는 보조 의사는 줄어들 수 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 예를 들어 이 LLM을 고도화하는 엔지니어는 대체할 수 없죠. 갈수록 더 또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LLM이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버전의 LLM 또 만들어요. GPT-3, GPT-3.5, GPT-4, GPT-4 터보, GPT-5, 6, 7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엔지니어가 만들죠. 엔지니어만 있나요?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나요? 누군가가. 없으면 찾아야 되고 수집해야 되고 계속 AI가 만든 컨텐츠로 학습한 AI는 바보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럼 사람은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돼요. AI가 도와줘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사람이 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면 AI가 더 똑똑해지기 위한 컨텐츠는 누군가 또 만들어야죠. 누가? 사람이. AI가 아니라. 그런 직업은 계속 필요하죠. 제가 최근에 그 팟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미래 사회를 꿈꾸는 약간 SF 유머 약간 그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는 미래에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팟 제너레이션 동그랗게 생긴 알 모양을 가진 기기가 나와가지고 그 기기를 통해서 아이를 대신 잉태해서 나중에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그중 한 디바이스가 마샤라고 불리는 디바이스예요. 마샤 디바이스는 알처럼 생겼습니다. 눈이 달려 있어요.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일할 때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 얘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답변을 해줘요. 근데 이 답변 과정에는 내 목소리, 표정, 인상 이런 걸 해석을 해서 지금 의사결정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너무 짜증나셨어요? 목소리에 화가 좀 넘치는데요? 좀 릴렉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대화 나누거든요. 집안 또한 집에서 남편과 싸우거나 또 외롭거나 이럴 때 커다란 또 집안의 나의 심리를 해석하고 내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내 멘토가 되어주고 내 스승이 되어주는 AI 서비스도 있어요. 오히려 AI가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챗 GPT보다 인당 체류 시간이 높은 서비스가 캐릭터 AI거든요. 또한 인플렉션 AI의 파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그런 감성 대화를 해줘요. 여러분 이루다 아시죠? 그 이루다가 더욱 더 고도화되어서 영화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터키라고 불리는 앱도 있습니다. 티저 A라고 불리는 데이트 앱도 있고 다 이건 감성을 케어해줘요. 자, 이렇게 AI는 갈수록 진일보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케어해주는 게 AI가 대처 못한다? 그렇지 않다고요. 다만 100% 대처는 못하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의사도 100% 대처 못합니다. 어떤 직업도 AI가 100% 대처를 못해요. 다만 AI를 기반으로 더욱더 의사가 혹은 상담사가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다만 모수는 줄어들죠.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죠. 일자리가 줄어든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과한 해석으로 오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AI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ANI, Narrow Intelligence, AGI, General Intelligence, ASI, Strong Intelligence 3단계거든요. 그 중에 현재는 어디 와 있느냐? ANI와 AGI에 한 이 정도쯤 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죠. 자, 그럼 AGI가 되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 위협할 수 있는데 이 위협은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를 위협한다거나 혹은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중간에 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이 있거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오버해서 해석하는 고민은 야, 얘가 그냥 핵폭탄 버튼 누르는 거 아니야? 얘가 네트워크 마비시켜가지고 인류를 말살하는 거 아니야? 그건 ASI가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강인공지능이. 자, 그런데 이제 1번 언제 올까? 이런 의문이 들고 2번 강인공지능이 올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AI를 과연 만들까? 그런 걸 통제하고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고민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 자동차를 만들면서 브레이크를 안 만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히 뭔가 장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100%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죠. 항상 유의하고 주의해야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픈 AI 설립 취지라고요. AI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이 이제는 더욱더 커져서 많은 산업과 우리 일상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으로 확장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폰 모멘텀처럼 챗GPT 모멘텀이 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아이폰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2010년도부터 모바일 생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서 얼마나 많은 킬러 앱들이 수많은 산업들을 바꿨고 우리 일상을 바꿨습니까? 더 이상 택시 길거리에서 하염없이 부르지 않잖아요. 지금 더 이상 상가수첩 지적거리면서 야식 배달 시키지 않거든요. 다 바뀌었잖아요. AI는 더 많이 바꿀 거거든요. 온전히 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은 이 AI를 생성형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우리 업무와 우리 일과 우리 일상과 더 나아가서 우리 공부 학업에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앞으로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부활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밖에 비가 오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 가상의 디지털 정보로 표시가 되게 할 수 있죠. 식물을 바라보면 오늘 오전에 물을 줬는지 어제 물을 줬는지가 함께 옆에 표시될 수도 있죠. 그냥 내가 있는 곳 자체가 인터넷입니다. 기술 트렌드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 시간을 절약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AI와 메타버스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의 변화죠.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첫 번째는 챗GPT. 챗GPT가 쏘아 올린 새로운 초거대 AI 시장, 그리고 생성형 AI 서비스, 그걸 가능하게 한 LLM 기술이 더욱더 우리 일상과 기업 전반에 스며들 것 같아요. 더욱더 강화되고 고도화되겠죠.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부활입니다. 2024년도 애플의 비전 프로, 그리고 메타에서 또 다른 형태의 퀘스트 디바이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구글이 합작해서 만들 새로운 또 다른 디바이스, MR 디바이스, 그리고 그동안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또 새로운 버전, 또 화웨이나 샤오미와 같은 여러 기업들의 참여, 또 LG전자의 또 도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MR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메타버스의 부활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잊혀진 웹3에 대한 회상이죠. 웹3는 사실 IT의 ESG 영역이거든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까? 그리고 공정하게 만들까?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분배받을 수 있을까? 이게 웹3의 철학인데 그 웹3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NFT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소환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인 앞서 설명드렸던 AI 생태계 또한 메타버스 이런 것과 만나서 다른 세상을 또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저는 이제 세 번째 세상, 세 번째 플랫폼이라고 봐요. 첫 번째 세상은 어디였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계죠. 물리적인 세상. 두 번째 세상은 어디냐? 컴퓨터와 웹, 스마트폰, 모바일이 만들어낸 인터넷 세상. 두 개의 세상이 있었죠. 두 개의 세상은 완전히 중첩되지 않았어요. 약간 겹쳐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세상인 메타버스의 세상은 이 두 개의 중간, 언저리에 존재하면서 현실과 인터넷, 온라인을 이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세상은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터넷 경험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온전히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제3세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하고 있던 일들이 뭐죠? 커머스, 쇼핑도 하고 또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정보도 찾고 또 일도 하고 또 금융 서비스도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메타버스도 그게 그대로 옮겨온 거죠. 다만 기존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죠.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에 가는 것과 유튜브로 콘서트를 보는 것과 어떤 게 더 훨씬 더 몰입감이 넘치죠?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는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 그 몰입감도 주고 온라인이 주는 편의, 시공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그 편의도 제공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에서 온전히 또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건 그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컨텐츠를 제대로 즐기고 콘서트를 즐기고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에서의 삶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떠올리면 공간이 입체적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현실 공간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안을 채워야 될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텅 비어 있으면 사막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건물도 있어야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의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장신구도 있고 옷도 있고 또 벽면에는 액자도 있을 수 있고 책상도 있고 가구도 있고 얼마나 많은 디지털 오브젝트가 있겠냐고요. 그 오브젝트는 누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줘야죠. 유튜브에는 누가 있죠? 유튜버가 있죠.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틱톡에는 틱토커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려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자, 그것처럼 메타버스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유튜브가 만들어져서 유튜버가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을 받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틱톡부터 시작해서 또 카카오톡에도 이모티콘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다 사실은 1세대 크리에이터예요. 그 전에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고 카페에 글을 올리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영역이 확장된 거죠. 이제는 메타버스에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각종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그림이나 혹은 조각품, 물론 이제 디지털 조각품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되고 고도화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도구가 있어야죠. 바로 그 생성형 AI 서비스가 바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를 열어주고 그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젠AI, 즉 생성형 AI가 한다는 거죠. 암호화폐는 사실 그동안은 투기의 온상이었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서 그냥 암호화폐를 투기 목적으로만 보관하고 투자 목적으로만 활용이 됐는데 어떤 화폐가 제대로 사용이 되려면 그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지금 뭐 버거킹 가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더리움 가지고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결제할 수 없잖아요. 그 화폐들이, 암호화폐들이
실제 어디선가 사용처가 있고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계, 물리적인, 그리고 또 그 물리적인 계와 연동이 되어 있는 온라인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11번가, 지마켓 이런 데서 쿠팡에서 결제할 때 다 카드 이용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화폐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투자 투기 목적을 넘어서서 실제 이걸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사용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의 습관과 편의가 현실계와 온라인 인터넷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다르죠. 왜? 메타버스는 제3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메타버스는 오프라인 현실도 닮고 인터넷도 닮았다고요. 오프라인처럼 몰입감과 입체감이 있고 온라인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누구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거든요. 그 무한한 공간을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무엇인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만든 컨텐츠가, 오브젝트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거래를 하려고 하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런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을 막 사고 팔고 이러려고 하면 보장을 해줘야죠. 뭐를? 크리에이터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한 크리에이터는 내가 만든 이 액자는 10명한테만 팔 수 있어. 11명한테는 못 팔아. 또한 팔 때마다 나는 이 수수료를 5%를 꼭 챙길 거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팔릴 때마다 원저작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5%의 수수료를 꼭 가져야 돼 라고 계약을 딱 집어넣고 그걸 기반으로만 거래되게끔 하고 싶다고요. 그러려고 하면 기존의 화폐로는 너무 복잡하다고요. 계약서를 써야 되고 어쩌고 검증을 또 어떻게 해요? 그게 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걸 NFT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기존의 암호화폐가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로 각광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메타버스와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NFT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메타버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제3공간이라고 해석을 했고 제3공간 안에서 기존의 현실과 기존의 인터넷을 연결하는 새로운 몰입감을 넘치는 그런 공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체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그 메타버스가 디지털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안경을 끼고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에는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수 있죠. 벽면의 TV가 집의 물리적인 TV는 40인치짜리인데 메타버스 안경을 끼면 100인치가 될 수도 있고요. 천정에 TV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거실에 그리고 식탁 위에 액자가 존재할 수도 있고 탁상용 시계가 있을 수도 있죠. 존재하지 않았던 맨눈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오브젝트가 현실 공간 위에 붕붕 떠다닐 수 있죠. 그게 애플의 비전 프로가 꿈꾸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로 인해서 현실 속에 디지털이 입혀져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맨눈으로 TV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안경을 끼고 물리적인 TV를 보면 TV 채널이 버추얼 스위치로 뜰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누르면 리모컨을 누르지 않아도 TV의 볼륨을 조절하고 TV의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히터를 바라보면 히터의 온도를 바로 맨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디지털 스위치로 온도가 표시되고 창밖을 바라보면 밖에 비가 오는지 바깥의 온도가 몇 도인지 가상의 디지털 정보로 표시가 되게 할 수 있죠. 식물을 바라보면 오늘 오전에 물을 줬는지 어제 물을 줬는지가 함께 옆에 표시될 수도 있죠. 지금 식물이 목마르니까 물을 주는 게 좋겠어 라고 표시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피커를 바라보면 스피커 현재 볼륨이 몇인지 확인할 수 있고 다음 곡을 선택하려면 누르면 다음 곡으로 보여줄 수 있죠. 책을 보면 실제 물리적 책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 책을 보는데 내가 35페이지까지 보다 말았구나 라고 하는 게 책갈피로 여기에 디지털로 쓰여질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죠. 그렇게 AI 기술과 앞서 설명드렸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상호 연동이 되게 되면 우리 삶은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인터넷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컴퓨터를 켜서 사각형의 모니터 속에 바라보면서 눌러서 사용했잖아요. 스마트폰을 열면 당연히 사각형이에요. 그 안에서 화면을 보면서 손으로 눌러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자, 그런데 생성형 AI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메타버스가 결합된 세상 속에서의 인터넷 사용 경험은 그냥 내가 있는 곳 자체가 인터넷입니다. 내가 인터넷 속으로 풍덩 빠진 거예요. 꼭 사각형일 필요가 없어요. 원일 수도 있고요. 3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존재할 수도 있죠. 심지어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도 AI 덕분에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에게 명령하듯이 그냥 이야기만 하면 알아서 다 화면도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텔레포트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AI와 메타버스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의 변화죠.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랑말랑한 인터넷 서비스와 앱, 이런 소프트웨어의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제조가 많이 바뀔 수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사물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기의 사용 방법이 혁신할 수 있다고요. 지난 25년 동안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역사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하드웨어를 먹어삼켰다고요. 내비게이션을 티맵이 먹어삼켰고, MP3 플레이어를 멜론이 먹어삼켰고, 스포티파이가 먹어삼켰잖아요. 그리고 공학 계산기를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앱이 먹어삼켰잖아요. 보이스 레코더도 사라졌죠. 왜? 음성 앱이 있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안 써요, 이제는. 왜?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먹어삼켰다고요. 그래서 제조가 사실 힘들었었죠. 자, 그런데 AI 시대에는 거꾸로 제조가 AI를 먹어삼킬 수 있다고요. 디바이스가 AI를 삼켜서 이 디바이스의 성능과 품질과 사용성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죠. 새로운 뉴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메타버스 MR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건 다 디바이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AI와 메타버스를 품게 되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용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또한 그런 디바이스 안에는 수많은 메모리와 수많은 AI 반도체 칩셋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반도체 칩셋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한국이 강국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런 메타버스와 그리고 AI 시대가 오게 되면 수많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비스는 거의 슈퍼 에이전트와 같은 맨 상위에 있는 개념이고, 자비스가 A부터 Z까지 다 해결해주지 못하거든요. 각 특정 영역별로 전문가인 AI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 AI 서비스는 다 말랑말랑한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거고,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하고 있던 기존 기업이 만들어야지 그런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거나 혹은 그 영역을 보다 확장하거나 아니면 신규 스타트업으로서 새로운 걸 창업을 할 때 그런 가벼운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에서 혹은 생성형 AI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죠. 그게 꼭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국내에 있는 많은 IT 소프트웨어 기업, 더 나아가서는 기존 전통 제조업체가 다 기회죠.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꿈꿨었지만 도저히 ROI가 안 나오거나 혹은 구현 자체가 불가능해서 할 수 없었던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면에서 보면 비전을 진짜 이 기술 기반으로 훨씬 더 효율화해서 더 품질 좋게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게 기회죠. 수많은 AI 솔루션들도 한국 기업들도 참여해서 만들고 있고, 또 메타버스 MR 디바이스만 해도 다른 해외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얼리 어답터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널리 사용해봤었고,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체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나 또 SK텔레콤과 같은 신규 서비스 혁신 기술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챗GPT도 열심히 쓰거든요. 또 새로운 메타버스도 탐구하면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 소비 이 양쪽 부분에서는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것에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죠. 알파고도 한국에서 이세돌 기사하고 겨뤘던 거 아닙니까? 이 AI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의 비전에 맞게끔, 그리고 더 나은 고객 경험과 고객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어떻게 아이디어를 디벨롭할까, 그리고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서 실제 그렇게 구현할까, 이런 역량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작년도도 그랬고 5년 전, 10년 전도 항상 그랬는데 IT 트렌드, 기술 트렌드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주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 경험을 더욱더 높이고 편리를 도모하는지, 이게 딱 기술 트렌드의 핵심 방향이에요. 그동안 역사 이래로 보면 기술은 항상 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즉 그 얘기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기술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사용자의 경험을 더욱더 혁신해주는 쪽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챗GPT도 그렇게 발전한 거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도 다 그렇게 발전해왔죠. 우리 20년 전 컴퓨터 사용할 때만 해도 속도가 얼마나 느렸나요? 컴퓨터 부팅 속도만 해도 10초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켜면 바로 나오잖아요. 예전에 아이폰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아이폰에 연결된 인터넷 통신망이 3G였다고요. 지금은 4G LTE잖아요. 5G까지 나오고 있고,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요. 웹브라우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절약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또한 편리해지고 있죠. 예전에 컴퓨터는요, 학원 다녀서 배워야 돼요. 그냥 못 사용했거든요. 책 보고 배워야 되고. 지금 스마트폰 누가 배워서 쓰나요? 그냥 열면 그냥 눌러 쓰잖아요. 갈수록 쉬워지고 있죠. 그렇게 기술은 2025년도, 26년도에도 시간을 절약해주고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계속 바뀔 것입니다. 도구의 인간이니까요. 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차이는 뭐죠? 돌로 나는 무기와 돌로 만든 농기구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철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싸우고 농작물을 지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죠?
전쟁에서 이기고 생산성이 향상됐죠. 똑같죠. 기술은 도구거든요. 그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업무 생산성이나 학습의 효율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기술을 잘 알아야죠.